서전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타비가 이제 저는 이게 경험이 별로 없을 때 굉장히 요 논문만 보고 이제 바이커스피드도 그냥 뭐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고려를 할 게 많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됐던 논문의 이제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익스텐시브 라페에 서브 애뉴라 칼시피케이션이 없는 환자만 했던 이런 케이스가 돼서 항상 이런 환자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에코상에서 시비어 AS가 진단됐고 에어리아는 0.66cm 제곱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T 보면은 이제 바이커스피드인 것을 뭐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그 RCC, LCC가 퓨전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리 스텐트도 넣었던 분이시고요. 보시면 CT가 확실하게 이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중에 바이커미셔 넌 라페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애뉴루스 레벨에서 페리미터를 측정하면 이제 한 87 정도로 사이징이 돼서 이때는 이 애뉴루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 밸브를 넣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바이커스피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뉴루스보다 상방에 또 페리미터를 재면은 78 정도.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78 기준으로 사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 밸브를 사용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바이커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벌룬 할 때 요 그 인덴테이션이 생기는 위치와 애뉴루스와의 상관관계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덴테이션이 애뉴루스보다 한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 3mm, 2mm 요 정도 사이징을 해가지고 임플란테이션을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탑이 이후에 뭐 릭도 크게 없이 잘 끝났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큐트 디스미아 언더라인이 꽤 많았던 이런 하이 리스크 환자였고요. 이제 이 환자도 이제 에코상에서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가 의심이 됐었고 베리 시비어 AS 맥시멀 벨로시티는 6이 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 왔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어큐트 하펠러에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돼서 이 환자는 이제 다음 날 입원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제 응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CT를 보았습니다. CT를 보니까 이제 NCC 쪽에는 이제 칼슘이 굉장히 심하고 다행히 라페 쪽에는 이제 칼슘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 환자는 바이커메셔 라페 타입이다 이렇게 가장 흔한 이런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애뉴루스 레벨에서는 80 그리고 3mm 어보브, 5mm 어보브에서는 각각 72, 68. 그래서 이 환자는 다행히 이제 보더라인에 결치지 않고 29mm 밸브를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시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벌룬할 때 인덴테이션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앞 케이스와 다르게 이제 애뉴루스랑 이제 비슷한 레벨의 인덴테이션이 생겼었고요. 29 밸브를 넣고 이제 칼슘 많았던 이제 NCC 쪽에는 충분히 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T를 에코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PBL이 별로 없고 괜찮아서 이제 시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퇴원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약간 문제가 됐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85세고 LVH가 있고 그리고 마이트랄 애뉴라 칼시피케이션과 그리고 시비어 AS 진단됐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벨로시티가 굉장히 높고 에어리아는 0.33밖에 안 되는 베리 시비어 AS였고요. CT를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트리커미션인데 이제 퓨전된 이런 라페를 가지고 그리고 라페가 굉장히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환자는 이제 트리커미셔 믹스드 커스 퓨전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탑이 사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에드워드 사피엔 밸브를 삽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애뉴루스 레벨
그리고 이제 어버브 애뉴러스 레벨에서 서큘러 매스를 통해서 했을 때 26밸브를 넣어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카시파이드 라페랑 이쪽에 반대편 이 간격이 한 25mm 되기 때문에 26밸브도 이제 충분히 어벨러블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뉴러스 에어리아가 555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징을 하면 이제 29밸브를 넣어야 되겠지만 칼슘이 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언더필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2.6으로 이제 맞춰서 26밸브를 넣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룬을 했을 때 프리 벌룬을 하고 이제 애뉴러스를 맞춰서 우리가 시술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새는 게 약간 있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났었고요. 마일드 PBL이 있었지만 아까 칼슘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벌룬 없이 시술을 마쳤습니다. 환자는 바이탈은 스테이블 했었고요. 다음날 그냥 루틴 팔로우로 이제 에코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에어타에서 RV 쪽으로 이제 피스출라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디펙트가 한 10mm 정도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 이제 이전 CT랑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칼슘이 결국은 이제 인저리를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그 다시 수술을 하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였기 때문에 퍼큐테니어스하게 클로저를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에오타를 통해서 이제 와이어를 RV 쪽으로 통과를 시키고 한쪽은 베너스 펑처를 해서 이제 스네어링을 통해서 익스터널리제이션을 시키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바스큘라 플러그를 삽입을 했습니다. 10mm 사이즈를 플러그를 삽입을 했는데 이게 되게 약한지 이제 어느 정도 비팅하다가 갑자기 또 펄모널 아터리로 엠볼리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꺼내고 스네어를 통해서 꺼내고 다시 이제 한 사이즈 큰, 요번에 플러그가 아니고 굉장히 좀 하드한 앰플라치 덕트 오클루더를 통해서 삽입을 했었고, 사실 이게 완전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약간 새는 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만든 디바이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에코를 다음 날 봤을 때 약간의 이제 그 뭐 이전보다는 감소됐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션트 플로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막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똑같은 바이커 스피드라도 아주 그냥 시술에 안전한 바이커 스피드도 있고 굉장히 이제 라페 칼슘도 심하고 리플레 칼슘도 심한 이제 언페이버럴 아나토미도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마지막 케이스는 저 같으면 밸론 익스펜더블 밸브 안 썼을 것 같아요. 그 라페 아주 그 칼슘이 정키하게 있고 이게 밀면 그게 이제 피네트레이션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주 하이 리스크를 네. 시사하는 모폴로치의 칼슘이어서 다른 밸브를 썼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십시오. 그 덕트 오클루더는 어떻게 했어요? 그 네? 코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험으로 안 하고 그냥 그 비급여로.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4시간. 아니 탑의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다음 날 했기 때문에. 다음 날 했어요. 예. 네. 근데 바이커 스피드가 그 이중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해서 그냥 케이스 맞춤별로 이렇게 그 판막을 이렇게 정해야지 천편일률적인 건 당연히 안 되는데 저는 카시파이드 나페가 있는 그런 바이커 스피드가 굉장히 위험한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카시파이드 나페가 있는 그쪽 리플렛에는 칼슘이 또 많아요. 근데 반대쪽은 또 칼슘이 별로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케이스가 에브루스를 쓰면 마이그레이션 리스크, 이쪽 쓰면 넙처 리스크 뭐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가능하면 수술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저런 칼슘 있을 때 그 플러시 무브먼트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플렛에 칼슘이 있는데 이게 무버블하게 움직이면 비교적 세이프한 거고
그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리스키하죠. 두 번째는 커넥션 돼 있다. 리플렛 사이에 칼슘이 커넥션 돼 있으면 밸브가 펴지려면 그 칼슘을 결국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부러뜨리면서 이게 애뉴라 찌르고 들어가서 럽처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두 가지인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모폴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마지막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네. 예.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내일 2시에 데니 드비어라는 사람이 줌으로 하는데 이분이 그 바실리카를 통해 가지고 바이커스피드를 한쪽을 잘라버려서 트리커스피드를 만들어서 이제 타비를 해서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 그 바이커스피드 네이티브 밸브에다가 바실리카 하기는 사실 모두가 다 좀 주저할 거고 이제 쇼컷 디바이스라는 거가 이제 들어오면 앞으로 바이커스피드도 좀 안전하게 트리커스피드로 만들어서 이제 좋은 아웃컴을 볼 수 있는데 그분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면 아마 오늘 바이커스피드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바이커스피드의 고위험 피처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떨 때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지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은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동의 안 하면 다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바이커스피드는 수술이 원칙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보면은 사피엔을 쓸 수 있는 바이커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페가 전혀 없이 그냥 그쪽 타입 제로 이쪽인데 칼슘이 아주 많지 않은 그다음에 나페가 있는데 나페에는 칼슘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피엔 넣어도 큰 문제 없겠다. 그럼 뭐 에볼로 넣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쪽을 수술 권하는데 그분이 나이가 86세 그러면은 사실 좀 이게 다 여러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네, 또 질문. 이중희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대단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오클로드 디바이스 선택 사이즈는 혹시 뭐 이렇게 CT 찍으셔가지고 뭐 정하신 건가요? 예. 그 저도 뭐 당연히 이런 경우는 별로 거의 한 번도 없으니까 그 사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CT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CT가 딱 10mm였는데 10mm를 넣으니까 날아간 걸 보니까 약간 한 20% 정도는 오버사이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약간 리퀴지가 남았는데 저기 이철현 선생님 계시는데 이철현 선생님 예전에 보니까 저기 그 코로나 사이너스를 엎쳐 생겼을 때 거의 코일링 해가지고 막은 환상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으셔서 요거를 오클로드로 막고 나머지에 코일링 해가지고 플로우 다 막을 수 있을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거는 연결되어 있는 스페이스에 저기는 코일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저거를 막은 다음에 남아 있는 그 안 옆에만. 됩니다. 이철현 선생님 케이스는 포스트오피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포스트오피 그쪽 그 어데이전이 돼 있어서 이게 그 컨실드 럽처가 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코일 엠볼라이제이션이 비교적 용이했던 건데 이거는 그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갈 수 있고 그쪽으로. 아마 그 지금 팔로브는 딴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시간 지나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PDA 잡고 스네어로 잡고 빼내실 때 쉬스는 몇 프렌치로 빠진던가요? 쉬스가 그게 그 베인 쪽으로 말씀하시는 엠볼라이제이션 된 거 스네어로 잡으시고 이제 빼낼 때. 그거는 베인으로 빼는 겁니다. RV로 이렇게 넘겨서 그 RV에서 폴모너리 아터리로 굵은 시스를 올려가지고 그걸로 빼는 거기 때문에. 몇 프렌치 시스 썼어요? 그게 그 10프렌치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아주 뭐 훌륭한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다음